28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수용 동의. 민간 시행자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민간 시행자만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방공사 또는 뭐 공공기관 이런 것들은 이러한 동의 요건이 필요 없다는 건. 다음에 양괄 2번 동그라미 2번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음 페이지 2번 토지 상환 채권 발행. 288 기억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을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민간 시행자 지급 보증. 민간 시행자는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은행이나 또는 보험회사의 그런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지급 보증. 발행 규모 전체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 면적의 얼마 이내라고 했죠? 2분의 1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고 발행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 증권이 없지? 나중에 뭐 제가 나중에 5월 달에나 추가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것들은. 다음 페이지 원형지 공급. 원형지 네 번째 줄. 원형지는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얼마 이내?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그리고 이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자들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서 선정된 자, 같이 이제 개발사업 하기로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리고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이런 자들이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공 들어가요. 공이 다 들어가는데 국가나 지자체, 또 공법인이에요. 공법인.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공법인.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 공장 다 공이 들어가죠.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는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을 차든지 공부를 했든지 뭔가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공 들어간다. 다 공 들어가는 것들이고. 자, 저는 아직 안 넘기겠는데요. 자꾸 선행학습을 많이 하시네. 저는 좀 느려서 천천히 넘어가요, 책을요. 그냥 근데 머리 좋으신 분은 딱 보면 다 외워버리죠. 암기가 되죠. 여러분들 좀 잘 되시는 것 같아요. 막 넘어가는 게. 저는 잘 못해서 아직도 막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처럼 공 들어간 애들이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전체 면적 얼마 이내? 3분의 1. 원형지는 싸게 받아요. 싸게. 그래서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가 안 돼요. 전매가 안 되는데 여기서 전매해도 여러분 전혀 부당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는 게 하나 있다면 누굴 뽑겠어요? 전매도 되는 자가 있다면 여기에. 원형지 공급받았는데 중간에 뭐 전매 차익을 받고서 뭐 1억짜리 받아갖고 10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 기관.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가 돈을 벌어도 결국 우리한테 돌아와요. 우리가 세금 내야 국가 지자체가 움직이죠. 근데 얘네들이 전매 차익을 누려서 뭐 10억, 100억, 1000억 이득을 봤어요. 그래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국가나 지자체는 원형지 전매 금지 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끝까지 보시면 되고. 이제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원형지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원형지 매각 제한. 원형지 개발자는 그 밑에 파란색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몇 년? 5년. 그리고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 이 기간 이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빨리 오면 그 도달된 기간이 됐으면 팔아먹을 수 있는데 뭐 이 5년 10년은 꼭 기억을 못하더라도 다시 위로 올라가면 괄호 안에 누구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누구는 제외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이 5년, 10년 하는 매각 금지 기간을 적용받지 않고 원형지 공급받고 만변에서 뭐 바로 팔아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방공사 이런 애들도 5년, 10년 하는 제한 다 받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만 제한 안 받아요. 원형지 매각 금지 기간의 제한은 국가나 지자체만 받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8번에요. 기억 보시면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무슨 방법을 한다고 돼 있어요? 수익이야.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들어간 애들이 원형지를 공급받죠?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공모에서 선정된 자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상대방이. 한정돼 있을 때 무슨 방식? 수익이야. 상대방 합의해야 돼요. 경제입찰 같은 거 안 되겠죠? 근데 이제 학교나 공장 부지 같은 것들은 여기서 좀 예외가 있는데 그걸 공부하면 나중에 저쪽에서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안 하겠습니다. 원형지는 원칙적으로 무슨 방식? 수익이야. 그렇지. 그럼 가격은 어떻게 결정돼요? 수익계약이니까 합의. 수익계약 당사자의 뜻에 따르는 게 수익계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니은 보시면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 가격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더한 기반시설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준으로 합의한다. 원형지 개발자와 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러니까 뒤만 읽으면 되는데 앞에 있는 말들이 어렵죠? 뭐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협의. 감정 가격이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원형지. 아니죠? 수익계약이니까 협의해요, 당사자 간에. 근데 뭐 개발 계획이 반영된 것들은 이제 의미 내용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아니고 나중에 그 주변에 도로 같은 것들이 개설되고 또 거기에 이제 용도 지역 같은 거 변경되면 그 가치가 훨씬 높아질 수 있죠.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이제 감정가를 결정한다는 그런 말 정도이고 또 이제 원형지 주변에 또 지금 말한 것처럼 기반시설 같은 것들이 설치되면 그 설치 공사비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하라는 그런 정도의 뜻이에요. 이제 단순히 원래 있었던 산지라든가 이런 가격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인데 결국은 협의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가격으로 한다 이런 말로 하면 틀리는 거냐. 수익계약인 데서 다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말에서 그냥 다 더듬어가면 국가나 지자체 등이 일정한 제한된 자만 공급할 수 있다는 말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것들. 이제 선수금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원형지 그랬죠? 이걸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법이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선수금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선수금 승인 요건에 1. 공공시행자 있습니까? 공공시행자는 여기에 이 토지를 수용하려는 거죠. 수용하려는 이 토지에 10분의 1, 100분의 10, 10%의 소유권을 가져야 돼요. 몇 퍼센트? 10%만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선수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땅을 소유하고 이제 선수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민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래 민간은 얼마를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혹시 아세요? 3분의 2는 이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수용하려면 그렇죠? 나머지 3분의 1 이내에서만 수용할 수 있는데 이제 선수금을 받으려는 토지를 전부 확보를 해야 돼요. 남한테 팔아먹는 것도 부족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동시행도 아니고 미리 돈을 받는 거죠, 선수금. 그러니까 적어도 팔아먹으려고 하는 땅은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민간의 경우에. 공공은 이제 10분의 1만 소유하면 되고 민간은 전부 소유를 하고 그리고 민간은 이제 공사를 100분의 10 이상 진척을 시켜야 돼요. 공사 진척률이. 공공은 뭐였죠? 100분의 12. 소유권 확보. 민간은 소유권은 100% 해야 되고 공사 진척을 100분의 10 이상 해야 돼요. 공사 진척. 그리고 보증서 제출해야 돼요. 보증서. 공공시행자 100분의 10 이상 소유권 확보할 거. 그게 세 번째 줄에 있고 큰 번호 2번 민간시행자 거기에서 네 번째 줄 기억에 토지 소유권 확보할 것. 그리고 니은에 공사 100분의 10 이상 진척할 것. 진행시킬 것. 그리고 디귿에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끝에 보증서 제출해야 된다. 오늘 복습할 때는 숫자는 뭐 그렇게 보시고 보증서 제출은 아실 수 있겠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가 그건 알 수 있죠. 다음 페이지 조성토지의 공급. 조성토지의 공급은
맨 밑으로 내려와서 293 동그라미 2번 기억에 무슨 방법을 한다? 경제 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그런데 주택과 공장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공장 부지로 공급할 때는 감정가격 기준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추첨할 수 있어요. 추첨. 그리고 주택도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추첨. 주택은 먼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 용지, 그리고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건설 용지. 우리 공법에서 330제곱미터, 100평 이것을 규모에 크다 작다로 나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한번 공부한 것도 있었고요. 국토계획법에서. 100평, 330 이하의 단독주택 건설 용지. 그리고 공공택지. 무슨 택지? 공공택지. 이런 것들은 추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다 외우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뭐 일정한 주택과 공장은 감정가격으로 추첨하는 경우도 있다. 싸게 공급할 수 있어요. 추첨으로. 경쟁입찰 아니고. 근데 그 세 가지는 이제 일단 주택과 공장이 있다는 거 마시고 복습도 그것만 하시고.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주택과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국민주택 규모 그래요. 그리고 아주 한적한 곳에서는 100제곱미터도 있는데 주택법에서 한번 간단히 보겠고 85 이하의 주택, 뭐요? 국민주택 규모. 그러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용지는 추첨을 통해서 서민용 아파트를 좀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와 또 무슨 공공택지. 공공택지는 저기서 거슬러 올라가면 사업시행자가 국지공출방 이하 돼요. 민간이 아니고. 그 사업시행자 국지공출방이고 수용방식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수용방식으로 여기에 대지를 조성했는데 그 대지가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아파트 같은 거 짓기 위한 대지.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누구일 때요? 공공시행자인 국지공출방이 수용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면 그걸 공공택지 이렇게 말해요. 공공택지는 또 사업시행자, 공공사업시행자는 돈벌이 하기 위해서 공공택지 조성하기 게 아닙니다. 일반 서민들이 공동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싸게 받지 않고 어때요? 싸게 공급할 수 있어요. 무슨 택지? 공공택지. 무슨 방식? 수용방식, 환지방식. 수용방식. 국지공출방은 잊어먹더라도 무슨 방식? 수용방식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주택법에 가서 나와요. 분명히 이제 주택법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대지를 공공택지라고 한다. 공동주택이 건설되기 위한 대지 하는 것은 그냥 맞는 말 나와요. 이제. 그런데 수용방식, 환지방식을 이제 틀리게 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용방식은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공공택지 조성해서 이걸 통해서 감정가 기준에서 싸게 공급받았습니다. 추첨으로. 옆에 있는 민간택지는 비싸게 공급받았어요. 여기 아파트를 지었는데 똑같은 요건일 때 이것과 이것을 가격을 같이 하게 되면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자가 이게 아파트 값을 똑같이 받게 되면 이득을 많이 취하겠죠. 여기 사설 민간택지에서 아파트를 건설한 사람보다 각 아파트는 어차피 조건은 같아요. 우리들 가격을 똑같이 하더라도 다 살 수 있습니다. 사요. 분명히. 여기도 1억, 여기도 1억 해도 사요. 우리가 아파트가 가치가 똑같으니까 입지도 같고. 근데 그러면은 이 공공택지는 아까 이렇게 추첨으로 싸게 받았죠. 싸게 받던 이 건설업자가 배가 불러지죠. 근데 이 공공사업시행을 왜 했어요? 공공사업시행자가. 일반 국민의 이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건설업자 배 불리는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자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요. 어디에서요?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두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공공택지에서는 자동 결정되고 또 국장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른다 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공공택지 무슨 제도가 적용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추첨해서 나올 수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는 것들을 자꾸 이해를 하다 보면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떠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수용 방식을 공부했습니다. 수용 방식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고 환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용 방식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요. 먼저 실시계부터 실시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야 되죠. 지구 단위. 그리고 이제 수용 방식 할 때는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수용할 때는 민간의 경우에는 전체 토지의 3분의 2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런 요건이 있죠. 동의는 뭐 나중에 또 추가하더라도 3분의 2 소유해야 돼요. 민간은 안 그렇고요. 수용하기 위해서 공익사업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공익사업법에 사업인정 고시와 같은 절차로 인정되는 곳이 여기에 뭐가 있죠? 무슨 목록? 세부 목록. 그래서 수용 대상인 토지의 세부 목록을 작성해서 고시하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 사업시행자가 토지 매수 대금 대신에 발행할 수 있는 약속 증서 뭐가 있어요? 토지 상환 채권. 근데 민간이 발행할 때는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되고요. 김영식 증권을 합니다. 권리자의 그런 신분이 기재가 되어 있는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 상환 채권. 이것이 너무 많이 발행되면 환지나 다름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얼마? 2분의 1 초과하면 안 됩니다. 자, 원형지는 얼마, 몇 분의 몇? 3분의 1이고요. 공급받을 신자들이 제한되어 있죠.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이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고요. 따라서 가격도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싸게 공급받은 원형지를 팔아서 또 개인의 배를 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원형지 매각 금지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는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건. 선수금은요, 공사대금, 토지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또 아무런 제한 없이 받는 게 아니고 토지 공공기관의 민간만 보겠습니다. 민간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을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공사를 10% 이상 진척시켜야 되고요. 지급보증, 보증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러한 선수금이라든가 원형지라든가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할 때는 다들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사 완료 공급 후에 이제 토지를 공급하게 되는데 무슨 방식이 원칙이죠? 무슨 입찰? 경쟁 입찰. 그런데 주택 3가지와 공장은 수의계약, 추첨을 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아주 제한적인 것들은 이제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만 안 읽었네요. 다음 페이지 294페이지 수의계약 1. 학교용지나 공공청사 용지 등 뭐라고 돼 있어요? 그걸 외울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말 너무 쉬운 거 이해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그랬잖아요. 그 말이 나오면 무슨 방식이에요? 일반에 분양 못하기 때문에 경제입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수의계약이에요. 앞뒤에 있는 말들은 그냥 이거 가지고 다 해결될 수 있어. 시험에 나올 때. 이러한 것들을 국가나 지자체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고시한 실시 계획에 따라 존치 않은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존치 않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토지는 누구한테 공급해야 돼요? 이 시설물 관리자에게 공급해야 되겠죠. 아무한테나 팔 수 없죠. 존치 않은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토지는 그 유지 관리자에게 공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4번 토지 상환채권 말씀드렸고 5번 토지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할 때 그나마 좀 가치가 높아질 수 있겠죠. 거의 뭐 쓸모없는 자투리 땅이라든가 좀 뭐 이렇게 경사진 토지 같은 것들을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할 때는 그때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거기 뭐 불가피하다 하는 말 나오면 다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 발전을 해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해서 불행히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앞뒤 말 볼 것 없이 선정된 자에게 공급한대요. 그러면 경제입찰 없죠? 선정된 사람에게만 공급해야 돼요. 수의계약. 7. 유찰. 2회 이상 유찰되었을 때. 다음 페이지 조성토지 공급가격 1. 조성토지의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에 감정가격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아까 학교용지 같은 것, 보니까 추첨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추첨도 감정가격 기준을 해야 돼요. 적어도. 그런데 감정가격보다 싸게 공급해도 되는 것들. 거기에 좀 여기 또 역시 좀 공적인 성격을 가진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공급할 때겠죠. 그래서 학교용지,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 그리고 네모에 보시면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감정가격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사회배려적 차원에서 임대주택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것들 뭐 납득할 수 있죠. 좀 싸게 하더라도 공공청사도 그렇고요. 학교나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것들은 좀 싸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중에는 두 번째 줄 끝에 유료시설 하는 말 있죠. 유료시설은 제외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 사회복지시설은 그것은 돈벌이의 그러한 그 수단이기 때문에 감정가격보다 낮게 공급하면 안 돼요. 유료시설. 다음 이제 환지 방식 296페이지 보겠습니다. 환지. 환지 방식 할 때는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환지 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필지별 환지 명세. 가장 대표적입니다. 필지별 환지 명세는 여기 보시면 아까 이 사람은 수용 관련해서 한번 설명했고 수용은 지워버리고 이 토지 대신에 이 토지를 주는 거. 이렇게 여기 있는 필지 대신에 여기 새로운 필지 뭘 주겠죠? 그러니까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 환지 명세. 네. 여기에요. 이런 표현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공부할 게 평균 토지 부담률. 그리고 평가식 면적식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선 이거 보겠습니다. 평가식 면적식. 토지는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땅의 가격이 중요합니다. 가치.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환지를 할 때는요. 평가식, 면적식이 아니고 평가식을 원칙으로 해야 돼요. 평가식. 그래서 여기에 있는 1억짜리 땅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 대강한 1억어치의 그런 토지를 줘야 될 것이고 물론 도시개발 사업으로 증가되는 이익을 반영해야 되겠죠. 그 반영한 그런 가치를 권리가액 이런 말이에요. 권리가액. 여기에 1억이면 여기에 사업 이후에 토지 가치가 더 늘어날 수 있죠. 경비 같은 거 다 빼고. 그죠? 여기가 1억인데 여기가 땅이 2억이 됐어요. 그럼 1억이 순수하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 경비 5천만 원 지출했으면 5천만 원 늘어났겠죠. 그럼 여기 있는 1억짜리 땅은 1억 5천을 평가해주고 1,000만 원짜리 땅은 1,500만 원을 평가해주고 이것을 가치를 평가해서 환지를 정해주는 것을 뭐라고요? 평가식이래요. 평가식. 그런데 환지 전후에 환지와 종전토지 간의 위치 변화도 별로 없고 토지의 지목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거의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면적식으로 하는 예외가 있을 수가 있어요. 환지 전에 차이가 클 때 작을 때. 면적식은 환지 전후에 변화가 클 때 하여 작을 때예요. 변화가 작을 때, 클 때. 언제 한다고요? 변화가 적을 때. 그럴 때는 여기 100제곱미터 대신에 너 80 줄게, 1000 대신에 800 줄게 이렇게 하더라도 불만이 없어요. 별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변화가 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여기가 아주 제일 그나마 여기에서 요지에 있는 땅을 뭐 변두리에 있는 땅으로 준다든가 이럴 때는 평가를 해줘야 되지. 그냥 면적으로. 너 중심에 있는 100평 대신에 저 변두리에 있는 120평 줄게. 안 되죠. 면적식으로 해도. 평가식으로 해야 돼. 그럴 때는. 그런데 환지전의 차이가 없을 때는 무슨 식? 면적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면적식이 그리고 이제 평균 토지 부담률 한번 말씀드리면 평균 토지 부담률은 이제 환지하고 아까 여기 종전 토지가 있는데 환지를 하면은 환지하는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설치한다라든가 공원을 조성한다라든가 주민센터를 조성한다라든가 이럴 목적으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는 토지를 보류지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보류지. 이렇게 환지로 정하지 않은 이러한 토지 이걸 보류지. 그래서 종전 토지 면적분의 보류지 면적 이 비율이 토지 부담률이에요. 토지 부담률. 토지 부담률. 종전 토지가 100인데 빨간색 보류지를 40으로 했습니다. 그럼 토지 부담률 얼마요? 40%.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의 토지 부담률이라 해서 평균 토지 부담률이래요. 어떤 사람은 40을 부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을 부담하는 사람도 있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종전 토지분에 내가 부담한 토지 보류지 면적 비율이 토지 부담률 평균 토지 부담. 이 평균 토지 부담률은 원칙적으로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이에요. 원칙이니까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평가식을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면적식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일반 개념 공부하는 것은 그 관련되기
이 면적실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이야기가. 그래서요. 평균 토지 부담률이 만약에 50%인 곳에서 사업을 합니다. 할 때 원래 이 평균 토지 부담률 그대로 하게 되면 여기에 100 가진 사람은 여기서 50 가져가야 되고 1000 가진 사람은 500을 가져가야 되겠죠. 800 가진 사람은 400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토지가 한 80 정도, 100 할까요? 100 정도 가진 사람이 있어요. 100제곱미터. 평균 토지 부담률 50% 적용하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 환지를 얼마 받아야 돼요? 50제곱미터 받아야 돼요. 환지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를 받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우리나라에서요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을 못해요. 그 적용 안 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건축허가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플러스 10 이렇게 해서 주면 집 지을 수 있겠죠, 이 사람. 이런 것들은 증환지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증환지. 거꾸로 되는 것도 있겠네요. 여기서 10,000제곱미터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5,000 주게 되면 여기에서 개발이익이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귀속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좀 줄여서 줘요. 5,000 안 주고 3,000만 준다. 그럼 뭐예요? 감환지. 그리고 환지 부지정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아까 100이라고 했는데 이쪽에 50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죠. 50% 적용하면 25밖에 안 되죠. 이 사람을 늘려서 60을 줄 수는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 그럴 때는 그냥 환지 부지정 시켜버려요. 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하면서. 그리고 환지 부정이요. 이 사람 이렇게 너무 작은 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적당하게 여기가 한 300제곱미터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50% 적용하면 150제곱미터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환지 싫다고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이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원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환지 부지정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는요. 증환지, 감환지 그리고 뭐요? 환지 부지정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체 환지 하는 게 있는데 입체 환지는 평면 환지에 대응하는 겁니다. 입체 환지. 여기 있는 토지를 공급하게 되면 평면 환지. 근데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여기다가 주택을 건설해서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그걸 입체 환지래. 입체 환지. 입체 환지. 무슨 환지요? 입체 환지. 이제 주택을 건설해서 여기 있는 주택의 일부와 주택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공급하면 입체 환지. 입체 환지를 하면 여기 있는 토지와 입체 환지 간에 질적인 변화가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크죠? 무슨 방법으로 해야 돼요? 평가식으로 해야 돼요. 입체 환지는 반드시 평가식으로 해야 됩니다. 변화가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입체 환지. 그리고 여기 보류지 하는 게 있었는데 이 보류지 환지로 정하지 않은 모든 땅을 보류지 그럽니다. 보류지에는 이제 채비지라는 보류지도 있어요. 무슨 지? 채비지. 이건 사업 경비로 대체할 수 있는 땅. 이것을 채비지. 사업 경비로 쓰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가지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업 시행자 가지는 채비지. 이것도 어쨌든 환지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지의 일종입니다. 보류지는 환지로 정하지 않는 일정한 목적을 해서 보류하고 있는 모든 땅이 보류지.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채비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채비지. 이렇게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감환지, 증환지, 환지 부지정 이런 것들 하게 되거나 입체 환지를 하거나 하면 여기에 환지 전후에 그런 가치에 부족이라든가 과부족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자기가 원래 받아야 될 것보다 적게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환지 처분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그 사람한테 좀 돈을 더 줘야 돼요. 증환지 받은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사업 시행자가 이 사람에게 사업적 압니까? 돈을 또 징수를 해갑니다. 그걸 청산한다. 청산. 깨끗하게 계산하는 거 청산금 여기서 결정해요. 그래서 환지 처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덜 받은 사람, 더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에게 돈으로 그 과부족분을 메꾸는 것을 청산금을 결정한다. 청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청산. 그러니까 이 청산은 당연히 환지의 부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렇죠? 환지하면서 따라가요. 늘상 청산금 결정은. 그래서 여기에는 또 환지계획에는 필지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줄여서 그냥 청산 명세 그러겠습니다. 필지별 청산 명세도 여기 있어야 돼요. 환지 계획에. 그리고
그러니까 보리지 명세, 채비지 명세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혹시 입체환지를 한다면 입체환지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입체환지를 한다면 입체환지에 관한 사항, 이것도 그러니까 환지 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냥 쓰지 말고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것들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거 외우는 건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하면서 또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해된 거 범위 내에서 외우면은 쉬워져요, 나중에. 그냥 외워가지고 의미도 모르는데 뭐 달달달 외운다 절대 안 외워져요. 그 절대 안 돼, 절대. 그거 제가 장담하는데 아무리 머리 좋은 분도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2순환, 3순환에 가면 이제 알게 돼요. 몇 개는 알고 몇 개 생각 안 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외우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다 하면 못 외워, 이제. 그렇게 외운 것들은 또 시험에서 물어봤을 때 이제 잘 이렇게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환지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추가를 해야 되죠. 다음 중 환지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거 물어보거든요, 시험에서. 근데 외워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환지 예정지 제도가 있어요. 환지 뭐라고요? 예정지. 자, 그러면요. 여기에 이 갑이라는 사람의 종전 토지 대신에 여기 환지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사가 끝났어요. 공사가 올해 끝났어요. 공사. 근데 이게 원래 환지 처분해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갑이라는 사람은 이 땅에 환지 소유자가 되죠.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공사가 뭐 작년에 끝났다고 칠게요. 작년에 끝났는데 원래 환지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 2월 6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원래 공사하려 공고 후에 환지 처분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공사 다 끝났다는 걸 놀리는 것은 비경제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기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여기는 끝났지만 여기는 공사가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고 여기는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이 땅에 대해서 앞으로 이 토지가 너의 환지가 될 것이다. 미리 지정해 주는 것을 환지 예정지 제도. 물론 이 환지 예정지가 나중에 이 환지가 될 거예요. 99%. 중간에 뭐 혹시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환지 정할 곳을 환지 예정지로 정해줘요. 환지 예정지로 정해주면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이 갑이라는 사람은 환지 예정지를 종전의 권리처럼 쓸 수가 있어요. 이제. 물론 처분은 못합니다. 처분 언제? 환지 처분 있어야 이제 그때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처분할 수 있는 거지. 아직 내 땅이 확정된 거 아니기 때문에 처분하면 안 돼요. 환지 예정지는 뭐 하세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어요. 내가 쓰거나 남한테 빌려주는 걸 뭐 수익한다 그러겠죠. 임대료 받는 거. 그리고 만약에 종전 토지에 여기에 임차인이 있으면 환지 예정지를 또 임대차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환지 예정지 제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채비지. 채비지 용도의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이것을요 사업 시행자가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고 또 처분할 수 있어요. 채비지가 뭐였죠? 그러니까 사업 경비를 쓰기 위한 땅, 채비지. 그래서 사업 경비를 쓰기 위해서는 경비가 부족하면 현금이 없으면 이거 빨리 팔아가지고 또 사업 경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채비지 정도. 채비지는 환지는 아닌데 여기서 환지 예정지 말할 때는 그냥 이것도 환지 예정지 말합니다. 자, 채비지 용도의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을 때는 사업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 채비지 용도의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처분할 수 처분.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처분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 제도까지 있습니다. 환지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환지계획 작성과 내용.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환지는 그 밑에 파란색에 보시면 2번에 평면환지, 입체환지 하는 말 있죠? 환지전 토지에 조성토지를 이전하는 것.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이 입체환지. 환지 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 지정으로 3번이에요. 환지 지정으로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즉 환지와 종전 토지 간의 질적인 차이가 별로 없을 때는 무슨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면적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체 환지를 할 때는 반드시 무슨 식을 적용한다? 평가식을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298페이지 환지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환지 계획에는
2번 필지별 환지 명세. 지금은 무슨 말인가 금방 그림에서 조금 생각날 수 있죠. 그리고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나 보리지에 관한 명세, 이런 것들이 환지 계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파란색에 2번 환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요?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환지 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지 사업이 여러 가지 난공사가 있어서요. 공사 경비가, 사업 경비가 많이 지출된다라든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아주 척박한 땅을 좀 좋게 하면은 토지 부담률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 부담할 수 있겠죠. 그래서 60%까지 할 수 있고, 환지 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있으면 그것보다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70, 80 할 수 있어요. 본래는 얼마 초과하면 안 돼요? 50%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법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감정에도 여러분들 땅이 있는데 누가 와서요. 개발업자가 이 땅을 개발해서 내가 땅을 잘 만들어 줄 테니까 나한테 60% 내놔라. 70% 내놔라. 이러면 일단 거부감이 좀 생기죠. 안 생기겠어요? 내 땅이었는데 뭐 개발을 해서 자기가 그 개발업자가 더 많이 가져간대요. 7대 3이라길래 나한테 7 주나 이랬더니 지가 7을 가져간대요. 좀 싫죠. 50%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런데 7을 줘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순 바위돌덩이 산을 개발해서요. 완전 평지로 잘 만들었어요. 7 줘도 되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있자면 60까지 줄 수 있는데 내가 동의하면 7, 8 줘도 돼요. 가치만 많이 올라간다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아주 뭐 제일 좋은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전원 단지를 조성했대요. 그렇다면 7, 8, 9 줘도 되죠. 그죠? 땅은 평수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격이 가치가. 그래서 50을 초과할 수 없지만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를 줄 수 있고 60까지 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60%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부담률. 그 밑에 양가로 2번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환지계획은요.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수리, 이용 상황, 그리고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건 암기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치나 지목, 면적 같은 것들 토지의 가치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말이고, 이게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한번 있었어요. 위치나 지목은 고려사항이지만 면적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틀린 말 나와서 이걸 막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것 등등등 합리적인 사항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은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말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나이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것도 나이도 고려해야죠. 너무 높은 땅을 고령자에게 환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합리적인 차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을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그건 뭐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엉터리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외워서 이런 예를 들어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준 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준 거.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은 것을 쓸 때부터 연결 있고 아마 모든 문제집에 이 문제가 하나씩 응용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암기한 거, 이거 위지면 이거 외우는 거, 근데 그 필요 없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이면 돼요. 너무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하면 안 되고. 네, 지문 중에 하나 나오니까 뭐 본 거고. 다음 페이지. 환지 부지정.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만약에 그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 임차권자 등의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증환지, 감환지, 직권환지 부정이 있는데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증환지하거나 아니면은 적절한 증환지가 곤란한 대상일 때는 직권으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너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좁은 토지는 좀 증환지하거나 아예 환지를 안 해줄 수도 있고요. 넓은 토지는 감환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직권이고 아까 위에서는 보였어요. 이제 신청에 따라서 나 환지 받기 싫다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하면 환지를 또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체 환지.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법률적인 용어가 아직 어색한 분들은 아파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토지 대신에. 그럼 아파트를 받게 되면 아파트만 받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도 같이 받겠죠. 그래서. 근데 이 입차한지 신청 대상에서요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새롭게 건축되는 이 아파트 여기는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가액이 1억이라고 치겠습니다. 제일 싼 거, 제일 싼 게 1억이에요. 여기에는 의뢰하는 사람이 토지 가치가 평가액이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토지의 평가액이 권리가액이 공급되는 그 건축물의 최소 공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죠. 100분의 70 이하일 때는 분양 신청 자격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입찰한지. 자, 권리가액이 얼마일 때 최소 공급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일 때는 입찰한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이 병이 여기 토지 소유자인데요. 허물어져 가는 주택이 하나 있었고 여기가 1,000만 원이고 토지가 4천만 원이에요. 다 합해가지고 권리가액이 이제 5천만 원 권리가액. 이 사람보다 더 싸죠? 더 낮죠? 권리가액이. 그래도 이 사람은 입찰한지 신청 자격에서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뭐가 있어 여기? 주택이 있을 때 주택. 여기. 주택이 있을 때는 권리가액이 100분의 70 이하라 하더라도 입찰한지 신청 자격에서 제외시키면 안 된다. 우리가 왜 이 환제를 한 거예요? 환제를 한 것은 여기는 토지의 효용 가치를 증진시키고 토지 소유자들이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인데 도시개발 사업으로 그나마 뭐 토지 가치가 떠나서 여기에서 거주를 안정적인 주거생 뭐 집을 좀 허름하다 하더라도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쫓겨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입찰한지 신청 대상에서 권리가액을 따지지 않고 제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1번 301페이지 파란색 부분에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1번 세 번째 줄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이 사람은 제외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2번 위에도 불구하고 환지 전 토지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을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입취환지를 신청할 수 있다. 302페이지 보겠습니다. 입찰한지 신청, 입찰한지 신청에서 맨 밑에 니은이죠? 니은. 파란색 네모에 1. 한 세대, 1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몇 개의 주택을 공급한다고요? 하나,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2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또 역시 하나의 주택만 공급합니다.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몇 개 준다고요? 한 개. 여러 명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런데 다음 페이지 가지고 있는 주택 수만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무슨 권역이 아닐 때요? 1. 무슨 권역이 아닌 곳에서 개발 사업할 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을 소유한 숫자만큼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택을 3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라면 3개 분양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찰한지 할 때. 그리고 기숙사라든가 숙소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기숙사 숙소 용도일 때 만약에 주택을 기숙사 용도로 근로자들 숙소 용도로 뭐 5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 한 명에게 하나밖에 못 준다. 원칙을 그대로 관철하게 되면 하나밖에 못 받아요. 그 거기 나머지 4개 있었던 기숙사들 근로자들은 어딘가 또 집도 없이 또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기숙사나 숙소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숫자만큼 공급할 수 있고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도 자기들이 가진 것만큼 입찰한지를 받을 수 있어요. 공공시행자 1호부터 4호 하지 말고 이런 것들도 조금 성의를 보여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써주면 한 번 더 읽게 되죠 우리가. 근데 1호부터 4호 하면 안 넘겨요. 보통 사람들이 책 보면서. 앞에 넘어와서 보면 좋은데 앞에 가면 있겠죠. 근데 봐집니까 그렇게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게 되죠? 무슨 말인가, 어디에 있는가도 모르고. 그러니까 책을 쓸 때는 이러한 것들은 거기 써주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국지공출방은 어때요? 가진 것만큼 받을 수 있어요. 시험에서 1호부터 4호까지 공공시행자 이렇게 안 나오고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이렇게 나올 테니까 시험에서는. 지금 입찰한지에서의 그런 입찰한지 신청 자격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비법에 가면 똑같은 말이 다시 나와요.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서 다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봤다고 생각하시고, 시험에서는 정비법에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304페이지 맨 밑에 보류지, 채비지.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등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우리 공법 공부하다 보면 틀린 말들이 여기저기 많은데 법에도 이것도 아주 대표적으로 거슬리는 조문 중에 하나인데, 뒤에 있는 부분만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 말만 있으면 되는데 앞에 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나 이 말을 뭐하러 두 번을 반복해놨는지. 규약에 정하는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보류지를 정할 수 있고 그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사업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러면 훨씬 더 간명해지는데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써서 무슨 말인가 알기도 어렵고요. 더 복잡해서 이해가 좋으면은 그나마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복잡해서 더 어려운 말로 만들어놨어요. 보류지, 채비지 하는 게 있죠. 다음 페이지 3번 환지 계획의 인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한다면 구청장 인가 받는 거예요. 부산시장 인가가 아니고, 양산에서 하면 양산시장. 그러니까 지정권자 인가가 아니라는 거. 구청장 하나만 알아두시면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구청장하고 동급이 시장, 군수가 있죠.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야 되는 일들은 별도 해야 돼요. 거기는 법정, 자치단체인 그런 시, 군, 구라는 기초단체가 없기 때문에 별별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환지 계획 인가권자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요? 구청장 하면 그 앞에 누가 있는가를 자꾸 이제 공부하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구청장 인가, 지정권자 인가 아닙니다. 환지 계획은. 다음 페이지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환지 예정지 시행자는 맨 위에 306페이지.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는 임차권자 등의 권리 부분도 같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밑에 양괄호 2번 환지 예정지, 양괄호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임차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해당 부분에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종전 토지는 계속 사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환지 예정지를 사용해야 되죠?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